한덕수 첫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청문회와 국회 인준을 앞둔 여야 사이에 벌써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죠. 지방선거도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전국이 점점 다시 달아오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대선에 승리하면서 이제 집권 여당이 됐죠. 젊은 당대표 이준석 대표에게 새 정부의 성공적 출범 또 지방선거 승리라는 새로운 과제가 던져졌는데 이준석 대표 모시고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새 정부 첫 국무총리 후보자 한덕수 후보자로 이제 지명이 됐는데요. 혹시 윤석열 당선인과 계속 소통을 하셨습니까? 이 총리 후보자에 대해 가지고는요. 저도 뭐 사실 며칠 전부터 한덕수 총리 유력이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뭐 그래서 제가 다른 소통은 딱히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여소야대 국면에서 청문회를 통과하기 아주 유리한 그러니까 통합의 방점이 찍혀 있는 인사가 좋겠다는 의견은 여러 경로로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땐 그래서 보통은 그런 돌파를 위해서 정치인 출신들, 다선 의원 출신들이 임명되거나 아니면은 또 거꾸로 상대 정부에서 요직을 지내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통과하기 쉽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 중에서 봤을 때는 아주 훌륭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한덕수 총리가 지명된 후에 이제 경제 이야기 많이 하고요. 통합 또 총리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하는 이유가 물론 국회 인준 청문회 통과도 중요합니다만 또 우리 지금 경제를 잘 이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경제도 저희가 둘로 갈라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내치에 해당하는 경제만 계속 이제 이슈화를 시켰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문제라든지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국내의 문제들을 가지고 경제를 다루려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 외치에 해당하는 외교를 해서 어떤 그 경제 문제를 틀어보려고 하는 시도는 별로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라고 하면은 통상과 외교의 경험이 두루 있고요.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가 이제 원활하게 풀릴 것을 기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치와 외치를 통틀어서 경제 전문 관료로서의 특징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많은 기대를 자아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주미대사를 지낸 경력 때문에 안보 쪽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당연히 그런 문제 정통하신 것이고요. 이 안보와 경제는 또 결부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차세대 먹거리 산업에 대해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비메모리 반도체라든지 파운드리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일 텐데 이런 것들도 뭐 대만 TSMC와의 관계라든지 미국과의 관계라든지 뭐 중국에 대한 어떤 입장이라든지 이런 외치에 가까운 것들이 국내 경제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어떤 경제학자로서 측면보다도 시야가 넓은 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관점에서 한덕수 총리 지명자만큼 뛰어난 분 없다는 것이 당 안팎의 평가입니다. 민주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송곳 검증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부에서 물론 강요 또 총리를 지냈다고 해서 통과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까 이제 저와 당선인이 아까 그 보도사진전에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마침 또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께서 오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총리 인준 관련해서 얘기를 하니까 박병석 의장님이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15년 전에 내가 그 인사청문회장이었다, 위원장이었다. 그래가지고 15년 전에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 의장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때는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죠? 그러니까 내가 할 때 문제 없었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박 의장님도 본인이 이제 그 인사청문위원장 하실 때까지는 검증이 다 끝났고 아마 민주당도 그래서 지난 15년간의 행적을 이제 검증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노력하겠지만은 또 그렇게 따지면은 그중 15년 중에 또 앞에 몇 년은 실제로 그 공직을 하셨던 기간이고 그 뒤에도 공적인 업무를 계속 하셨거든요. 여러 가지 지위에서.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아무리 짜내도 어떤 검증할 만한 분야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는. 최근 언론 나온 걸 보면은 2002년까지 주미대사를 지내고 그다음에도 한국무역협회장 지내고 그다음에 이제 김앤장에서 근무를 하면서요. 론스타 매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송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혹시 좀 관여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이게 뭐 이분이 어쨌든 법률가로서 그런 어떤 법률 로펌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죠. 법률가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자문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었을 텐데 저는 뭐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해가지고 론스타 의혹 같은 그 당시에도 이 많은 세간의 의혹이 있었고 법률 분쟁도 벌어지고 해서 거기에 만약 연루된 인사였다고 했으면은 벌써 우리가 이름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 지명자께서 전혀 그런 일에 지금까지 언급되지 않았던 것은 뭐 아마 실체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일을 하셨을 리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군요. 이 론스타 같은 경우에는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서요. 외환은행은 이제 헐값에 인수를 받아서 많은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 등이 제기가 된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혹시 한덕수 후보자가 관여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전원책 변호사가 오늘 인터뷰 보니까 본인이 김앤장에 가지 않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자문 역할로 가신 것이라는 게 저는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내각 구성에도 이제 관심이 높잖아요. 네. 전체적인 내각도 국민들에 대한 기대도 있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어떤 인물들이 좀 장관 후보자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우리 당선인께서 이제 뭐 할당이나 이런 배분을 염두에 두기보다는 진짜 국민들을 위해서는 일 잘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보면은 할당이란 걸 통해 가지고 뭐 처음엔 신선해 보이는 인사들을 했겠죠. 강경화 장관, 비외시 출신의 국제기구 출신의 외무부장을 만들어봤는데 그게 컨셉이었죠. 군 인사하면서도 우리가 엘리트 군인을 육성한 사관학교 출신들을 배제하는 노력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나서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에도 김현미 장관이 저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성 내각 30% 참여시키겠다고 하면서 김현미 장관 참여하셨고 그리고 또 유은혜 장관 같은 경우에도 저는 교육 분야에 있어서 뭐 상임위 활동을 하셨겠지만 최고 전문가라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떤 배려에 의해 가지고 그런 여성 할당에 의해 가지고 임명하셨고 이런 컨셉 인사라는 거는 초기에는 신선해 보이거나 의미 있어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결국 그 피해를 보는 건 국민들입니다. 네. 당선인께서 정말 실력만 보고 사람들이 인선하면은 국민들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일단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무난히 이제 국회를 통과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저는 뭐 도덕성 면에서도 민주당이 과거에 검증을 해줬고 그리고 또 실력 면에서도 이분이 뭐 하다못해 외신 기자와도 자유롭게 소통이 가능한 굉장히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실력 면에서 흠잡을 건 없다 봅니다. 그렇군요. 이제 지방선거가 6월 1일이니까 이제 2달도 남지 않아서 지방선거와 좀 연계되면 민주당도 총공세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있고 또 오히려 민주당이 지나치게 공세를 하면 발목 잡기라고 해서 오히려 지방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문제가 될 건으로 문제를 삼는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수위에서 그 사람들 검증하는데 실패해가지고 인사 실패가 일어난다면은 국민들이 그런 민주당의 지적을 타당하게 받아들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임명했을 때는 별 문제 없는데 당신들이 임명하면 문제가 된다라든지 예전에 윤석열 당선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검찰총장으로 적임자라고 해놓고 나중에 갑자기 자르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비판을 한다든지 도덕성에 대해 가지고 그러면 그게 이제 내로남불로 또 지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제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이제 검증을 하는 것은 입법부로서의 본분이지만은 무리하게 선거 등을 의식해가지고 만약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의혹 제기들을 한다고 하면은 그거야말로 본인들이 생각하는 선거에 악영향이 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와대 용산 집무실 이전 이야기 좀 해볼게요. 지금 저희 YTN 단독 보도를 보면 내일 국무회의에 일부가 상정될 것 같아요. 496억 원을 이제 요구한 것으로 아는데 그 가운데 합참 이전 비용을 빼고 350억 원 정도를 상정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혹시 관련 이야기 들으신 적 있습니까? 저는 어느 정도 이제 대화의 물꼬가 튀었다는 이야기 정도만 저는 들었고 다만 그 문제는 이 집무실 이전 자체가 결국은 차기 정부에서 본인들이 어떻게 일하겠다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건 차기 정부인 우리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많이 반영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저 입장이었는데 이렇게라도 어쨌든 예비비에 반영이 되는 것을 늦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좋은 판단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권 인수 업무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인수위가 저희가 이제 이번에 양당의 연합으로 치러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간의 연합으로 되었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캠프 시절에 그러니까 그 선대 본 시절에 가지고 있던 진용과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초기에 좀 혼란은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무리 없이 이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안철수 인수위원장 역할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이 인수위가 5월 9일 날 어떤 정도의 국민들의 신뢰를 받으면서 몇 % 정도의 지지율을 받으면서 출범하느냐가 아마 하나의 중간고사 성적표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용산 집무실 이전 같은 딱 관심을 끄는 이슈에 대해 가지고는 여론이 형성됐지만은 아까 언급한 대로 인선을 올바르게 하느냐, 정부 조직법을 어떻게 짜느냐 이런 본 게임에 대한 것은 하나도 평가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인사의 면면이라든지 정부 조직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굉장히 앞으로 관심 많아지시면은 거기서 진검승부가 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국민이 아직 평가할 내용이 많을 것이다. 그 평가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용산 집무실 이전 같은 경우에는요. 애초에 그 구정부였던 문재인 정부와 신정부인 윤석열 정부 간에 그 마찰 때문에 이슈화가 된 것이지 네네. 이거 자체가 인수위의 원래 본질적인 역할은 아닙니다. 어떻게 정부를 설계하고 인사를 준비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예. 이 부분은 아직까지 한 장도 책이 안 넘어갔습니다. 예. 그렇군요. 앞서 이제 지지율 잠깐 얘기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지지율이 과거 정부의 그 당선의 지지율보다 좀 낮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용산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는 반대 여론 뭐 박빙인 것도 나오지만 반대 여론이 더 높게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너무 서두른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용산 집무실 이전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신정부의 어쨌든 그 집무실 위치에 대해 가지고 구정부가 너무 섣부른 관여를 한 것이 아니냐. 거기에 이제 안보 공백이라든지 이런 좀 다소 국민들에게 위기감을 증폭시키는 용어까지 써가면서 했기 때문에 초반에 그런 혼란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이게 잘 마무리되면은 결국에는 국민들이 5월 10일 날 보게 될 것은 지금까지 항상 구중궁궐처럼 보여졌던 청와대가 국민들에게 개방되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도 항상 탈권위를 지향했고 네. 지금도 이제 정치인 되어서도 제가 가까이서 봐도 탈권위를 지향하고 있는 인사입니다. 탈권위 정부의 상징적인 그런 첫 행보로 청와대 개방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 용산 집무실 이전을 표현할 것이 아니라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청와대 개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산 집무실 이전보다 청와대 개방이 훨씬 더 빨리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예. 사실 왜냐하면은 그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고 결국에는 국민들과의 소통 거리를 줄이고 언론과의 소통 거리를 줄이겠다는 그 탈권위 행보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사실 당선인 입장에서 더 편한 공간은 청와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불편을 마다하면서까지 소통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건 국민들께 높게 평가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6월 지방선거 이야기 잠깐 하고 갈게요. 지방선거 선대위원장에 안철수 위원장을 지금 제안하셨습니까? 추천하셨습니까? 아직 안철수 대표 쪽에다가 직접적인 소통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예. 저는 안철수 대표께서 만약 합당 이후에 당에서 역할을 하신다면은 그 첫 무대는 당연히 지방선거 선대위원장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의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은 편이고 그리고 이번에 인수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은 또 그 분위기를 이어나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안철수 대표께서 그 요청을 마다하실 이유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안철수 위원장 얘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안철수 위원장이 내년에 당대표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이준석 대표가 내년에 임기가 끝나면 내가 할 일을 다 안 했을 경우엔 재도전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던데.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예. 이건 제가 약간 반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면요. 그렇군요. 예. 제가 2020년에 총선 치르면서 제 나름대로 지역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당 변수가 생기니까 제가 참 선거에서 난감해지더라고요. 중앙당 리더십의 문제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전국 단위로 영향 끼치니까. 그래서 제가 내년에 만약 당대표로 제가 봤을 때 정말 훌륭하신 분들, 네. 당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분들이 나오게 되면은 저는 지역 가서 재준비하는 게 낫죠. 네. 근데 약간 제가 봤을 때는 2020년처럼 리더십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위치가 된다.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그래도 당 대표로서 일단 지난 대선에서 승리를 했고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도 승리를 해야 될 텐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이번 선거를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무래도 지난 대선에서 분출된 어떤 지역별 민심이라는 걸 보면은 네. 저희가 노력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그간이 향상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잘 분석해가지고 아주 타겟팅된 공약과 타겟된 전술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많은 승리를 가져와야 됩니다. 네, 많은 승리를 가져와야 된다. 그런데 보니까 경기도 경우에는 이재명 당시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 한 5%포인트 넘게 앞섰더라고요. 이번 지방선거도 혹시 어렵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있던데. 그럴 수도 있겠고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그 당시에 경기도지사를 지낸 직후였다는 특수한 상황도 있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 정책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도의 외곽 지역 가면 갈수록 교통 예.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SOC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예. 그런 것을 차질 없이 순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당은 이제 인수위 단계에 들어선 우리 여당 이제 곧 예비 여당이 아닐까라는 인식을 많은 분이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이런 뭐 도로를 놓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산업단지를 지정하고 이런 것들은
국회의 역할이라기보다는 행정부의 역할에 가깝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지역 주민이 바라는 것을 바로 반영할 수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지난 대선 결과보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십니까? 지방선거는 근데 인물 변수가 항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물 뭐 변수가 저희 있어서. 당도 예. 그리고 상대 당도 아직 후보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매치업이 정해지면 저희가 좀 그때부터 맞춤형 전술을 기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승민 전 의원이 며칠 전에 여기 출연을 하셨는데 네. 이준석 대표와 혹시 경기도지사 출마 소통을 했냐라고 물어봤더니 전혀 소통한 적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개인적으로 좀 이야기하신 적 있어요? 제가 당대표 되고 나서부터 공적인 얘기 별로 저희가 안 합니다. 그렇군요. 이거 예. 왜냐하면 오히려 굉장히 어떤 의심이나 아니면은 또 의도적으로 또 그런 부분을 엮어가지고 공격하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굉장히 그 공적인 이야기를 안 하려고 자제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준석 대표 이야기 나오면 그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시위와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를 나오잖아요. 일단 이준석 대표는 그 시위 방식에서는 문제를 제기하신 거죠. 예, 시위 어떤 방식. 시위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울 지하철 타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아실 텐데요. 지난 몇 달간 전국 장애인연합회에서 전장연에서 해화역이라든지 충무로역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타고 내시는 지하철역에서 단순히 탑승 시위라는 게 아니라 지하철 문이 열리면 거기에 휠체어를 세워놓고 한 3-40분 정도 지하철이 운행하지 못하도록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본인들의 의사를 반영시키려 했거든요. 예. 제가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안 좋은 방식이다. 아, 왜냐하면은 지금 출퇴근하는 서울 시민들이 강자도 아니요. 우리가 보통 강자에 대한 시위는 그래도 용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예. 이분들은 말 그대로 이분들은 스스로가 서민이고 여기에 있어서 예를 들어 그분들을 아무리 불편을 초래한다 하더라도 문제 해결에는 큰 영향을 줄 수 없는 상황인데 예. 왜 그런 시위를 지속하느냐. 저는 그런 이야기를 지속했는데 네네. 이게 뭐 제가 봤을 때는 서울 시민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전장위원회에서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한 말 중에 오세훈 시장 들어선 뒤에 지속적으로 시위하는 것이 의아하다라는 부분, 그 부분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그거는 예. 박원순 시장 시절에 뭐 언제 그때 지하철에 문에 끼워놓고 지속적으로 몇 달간 시위를 했습니까? 뭐 예. 한두 번 정도야 그랬을 적이 있겠죠. 근데 지속적으로 오세훈 시장 들어서시고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몇 달간 그걸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선 기간 중에 잠시 저는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으면 대선 기간 잠시 중지하고 대선이 끝난 다음에 다시 재개하니까 제가 그러지 말라고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전장현이라는 단체는요 제가 안 만난 것도 아니거든요. 예. 제가 작년 6월에 당대표에 취임했는데 작년 6월에 취임하고 나서 몇 번 만나셨어요? 8월 달에 바로 만났습니다. 예. 네, 그리고 만났고 이분들이 다시 만나자 했으면 다시 만났을 겁니다. 네. 근데 그간에 별다른 소통이 없다가 갑자기 이제 지하철 시위로 이제 하시는 것도 의아하고 예전에 윤석열 당선인과 제가 대학로에서 연극을 보고 나올 때도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나가려는 윤석열 당선인을 막아놓고 그 현장에서 굉장히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대화하시려면 얼마든지 정치인들과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서울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관철시키겠다 하신 거는 굉장히 잘못되었다. 그 지적했는데 그 말도 못합니까? 그게 어떻게 장애인 혐오입니까? 예. 장애인 단체에서 강조하는 게 계속해서 이동권을 좀 보장해 달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그 이동권이라는 것도 지금 서울 지하철에 엘리베이터가 94% 정도 설치되었고 100%가 아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으시면은 지속적으로 예산과 정책에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예, 예산 예. 같은 경우 이 경우에 서울시 의회겠죠. 민주당이 다수당을 장악하고 있는. 자, 그럼 오세훈 시장을 만났을 때 이분들이 그러면은 엘리베이터 설치를 얘기하면 오세훈 시장이 엘리베이터 안 하겠다고 했느냐? 예. 그것도 아닙니다. 3, 4년 이내로 다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오세훈 시장의 답변이었어요. 예. 그 답변을 들었는데도 그러면 시위를 하겠다. 이거는 뭐라고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이나 오세훈 시장이 안 하겠다라고 했으면은 시위하는 게 만약에 좀 이해가 가겠죠. 네. 근데 하겠다라고 했는데 시위를 하니까 이건 애초에 그냥 시위하시려고 하셨던 거 아닌가. 그럼 저를 만났을 때 제가 그럼 거기 반대했냐? 저 반대 안 했거든요. 오히려 저는 광역교통수단, 그러니까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등에 대해 가지고도 장애인 휠체어 탑승 시설을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예. 그래가지고 그 윤석열 후보가 59초 쇼츠 공약을 이제 그때 냈다고 예, 기억하시는데 세 번째가 장애인 이동권 관련 저희 공약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게 저희가 안 한다고 한 게 없어요. 저희도 저상버스 확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라 답했냐면은 저상버스 확대 좋은데 지금 전기버스 도입 문제랑 이건 약간 환경 관련 문제죠. 예. 그게 진행되고 있으니 근데 전기버스는 100% 저상버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기버스 도입 일정과 연계해가지고 저상버스 도입 일정을 생각하자라는 답변까지 내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만약 국민의힘에 대화를 했는데 저희가 무시하고
당신들과 대화 안 하겠다 이랬으면은 이분들이 시위하는 것이 시민들 상대로 투쟁하고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뭔가 이해가 가겠지만은 예. 지금은 지하철 엘리베이터 아무도 반대하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 시위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서울 시민의 반응이 안 좋으니까 이준석이 장애인 혐오한다 이렇게 가버리시면은 이거는 대화하자는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께서는 그럼 전장현이 시위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고 계시나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동권에 대한 걸 위해서 시위하기로 했는데 이동권 시위가 아니라. 이동권에 대해서는 도대체 저희가 뭘 반대했다는 건지가 명확하지 않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주장한 나머지 탈시설 아니면 뭐 교육 예산 예. 이런 거 예산을 뭐 3조 원을 증액해달라 2조 원을 증액해달라 이런 것들이 지금 주 요구 사항이거든요. 네네. 근데 요구 사항이 그거면은 서울 지하철 타는 사람들을 그렇게 멈춰 세우는 것도 또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는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 수많은 이제 요구 사항들이 있고 장애인 단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전장현도 있지만 한국 지체장애인 협회 같이 훨씬 규모가 크고 법정 공인 단체들도 있습니다. 네네. 그런 단체들과도 대화하고 다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 이분들이 전장현이 주장하는 탈시설 문제, 예. 탈시설 장애인 문제도 이것도 모든 장애인 단체가 동의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단체들 같은 경우는 탈시설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라고 저희와 정책적 협의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시설에서 나오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적극 지원하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추진하는 예. 시설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이 예. 두서없이 진행돼 가지고 아. 시설에서 나온 분들이 오히려 뭐 제가 참 표현하기 좀 네, 부적절합니다만 돌아가신 분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무리하게 추진되어서 여러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정책 협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본인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원하는 대로 듣지 않으면 시위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대화를 진행해 가지고는 장애인 관련해 가지고 그럼 전장현이 예를 들어 모든 장애인들의 어쨌든 의사를 모아가지고 대표성을 띈 단체냐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런 거 만약 뭐 말씀하실 거면은 그 제가 100분 토론에서라도 여러분 얘기 다 듣겠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100분 토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진행을 지금 못 제가 하겠다는 그래서 얘기 1대1로 예. 하고 그리고 진행자도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김어준 씨 얘기했지만은 뭐 그쪽에서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대1이 절대 안 된대요. 네. 2대2 하면서 뭐 장혜영 의원을 끌어들이고 몇 가지 얘기 있더라고요. 예. 저희가 뻔히 알고 있지만은 그 전장현 박경석 대표님 그 사모님 되시는 분이 정의당 배복주 부대표고요. 아, 그 박경석 그 예. 대표 예. 부인이요? 예.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분이 상임 인권위에 이제 인권위원도 지내셨고요. 장애인 담당하는. 예. 그래서 인권위가 요즘도 뭐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저희 당 김예지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김예지 의원님 비서관 하시는 분이 저 전장현이 한 단체에 정책실장을 하셨던 분의 부인분이 비서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엮여 계시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이해하고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지만은 사실 최근에 추진되었던 그런 상황들을 보면은 굉장히 오해 살만한 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이렇게 걷어내시고 1대1로 만나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김혜지 의원이 직접 시위 현장에 가서 사과를 했잖아요. 네. 김혜지 의원은 뭐 개인적인 의원으로서 자격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김혜지 의원이 시위 현장을 찾은 거에 대해서 무릎 꿇고 사과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저는 김예지 의원이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 뒤로 안 만나보셨어요? 네, 그런데 뭐 예. 제가 여러 경로로 소통은 했고요. 그런데 그 뭐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전장현의 정책국장의 그 부인 되시는 분이 김예지 의원 비서관으로 있으면서 뭐 이런 거에 영향을 줬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장현에 대해서 독선을 벌여야 한다라는 표현이라든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예. 독선이라 함은 예. 탈시설 장애인 문제나 아니면 이동권 문제에 있어가지고도 우리가 말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이걸 뭐 20년 기다려왔다. 제가 봤을 땐 전혀 그게 그렇게 진행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이동권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이 많고 다른 장애인단체도 고민이 많고 전장현도 고민이 많고 이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서 어떤 것이 맞는지는 모여서 생각해야 되는 건데 갑자기 이걸 예스 노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원안을 들어주지 않으면은 니는 반대하는 거야 이런 식이거든요. 저는 전장현 만났을 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이동권에 대해 관심 많고 그래서 나는 여기서 광역교통수단에서 관심이 더 많다. 예. 당신들은 지하철 엘리베이터 얘기 계속 하시지만은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예산의 문제고 역사별 구조도를 제가 다 봤어요. 그때도 이미. 그런데 뭐 대흥역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요. 네네. 그 도면 펼쳐놓고 보면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 그러면은 막 200m 통로를 뚫어서 위로 올려야 되고 올라가면 사유지고 막 이래요. 그래서 설치가 안 되던 것을 조금씩 고민해서 하는 것인데 이걸 뭐 94%인데 100% 빨리 안 만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은 이건 정책을 추진하는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이거는. 전장현이라는 장애인 단체 역시 약자들의 사실 모임이고요. 그분들한테는 또 생존권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는 이동이 또 생존권이고 지금 현재로서 보면 불편한 게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어떤 그분들이 원하는 어떤 예산 확보가 어려울 때는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지 않습니까? 불가피한 선택을 하다 하더라도요. 그것은 최소한의 효율이라든지 예. 명분이 있는 선택이어야 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저분들이 진짜 국민의힘이 말을 안 들어준다라는 구체적 정황이 있다든지 그래가지고 국민의힘에 와가지고 당사 앞에서 강한 투쟁을 하신다? 예. 그럼 국민들이 용납할 겁니다. 그거는. 이준석 나와라 그러고 뭐 이렇게 막 마이크 하시고 하시는 건 용납할 겁니다. 네. 저도 나갈 거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서울 지하철을 막아가지고 서울 지하철을 40분씩 3호선 막히면 4호선도 막히고 4호선 막히면 2호선도 막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40분씩 많은 사람들의 발을 묶어놓고 그 서민들의 발을 묶어놓은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정치권이 너희가 답을 안 하면은 이것을 우리가 지속하겠다고 한다 그러면은 제가 그래서 이건 비문명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법이라든지 협박이라든지 아니면 인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형법에서도요. 당사자에 대한 협박보다도 예. 친족에 대한 협박이 훨씬 더 중죄예요. 그런 것처럼 직접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는 방식으로 시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명분이 없는 행동입니다. 예. 그런데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동단체 시위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다시피 런던이라든지 파리라든지 공항 파업, 철도 파업 다 하잖아요. 모든 일반 국민들 다 이동권이 다 제한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철도 노동자가 예를 들어 운행하는데 파업한다 그러면은 그건 본인들 삶과 연계되니까 이해한다니까요. 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동권에 대한 요구 사항은 저분들이 100% 옳은 말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이동권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우리 말 딱 이렇게 안 들어주니까 지하철을 멈추겠다. 이게 굉장히 반감을 사는 행동이기 때문에 저분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지금 대중적으로 봤을 때는 이준석이 장애인 혐오자라고 하기엔 직접적인 표현 자체가 없어요. 네. 예. 이준석이 한 말 중에서 장애인 혐오를 한 거 한 문장만 혹시 YTN에서도 계속 뭐 보도하시지만은 혹시 예. 아는 게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은 제가 거기다 구체적인 반박을 할 텐데 딱히 없어요. 보통 이런 거 보면 아니 어떻게 장애인을 이해 못하느냐, 아니면 어떻게 장애인들이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쓴 말이 경고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느냐. 경고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저분들은 그 본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40분 동안 지하철에 멈췄으면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투쟁 방식을 썼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데 계속 무슨 뭐 혐오다 뭐 이런 것들, 혐오라고 하는 거는요 구체적인 혐오의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으니까 계속 뭐 경고라는 표현, 독선이라는 표현이 혐오다 이러는데 경고라는 단어를 쓰는데 혐오라고 이렇게 붙일 것 같으면 대한민국에 굉장히 성역이 생긴 겁니다. 장애인 단체에서 이야기를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면 그것도 역시 혐오는 아니어도 내가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데 그게 피해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동권 예. 시인 마음대로 하시라고 했다니까요. 근데 서울 지하철을 틀어막고 그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본인들의 의사를 관철하려고 하는 것을 중지해라라고 한 것이고 불법 시위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불법 시위하지 말라는 표현이 혐오로 치환되려면 그 안에 장애인이라는 단어 하나 들어가지 않았어요. 제가 예. 하는 모든 말의 주어는 전장현은 불법 시위를 중단하랍니다. 예. 이게 뭐냐면요. 보수와 태극기 부대가 동치가 아닌 것과 비슷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서울의 시내에서 태극기 부대가 시위하는 방식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셔서 지적하신 것과 보수주의를 혐오하는 것은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계속 섞는 거는 네네. 오히려 이제 그 전장현 분들이 이걸 장애인 혐오로 치환시켜야지만이 대중적으로 본인들이 한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좀 비약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전장현 얘기가 좀 길어져서 오늘 출연 시간이 좀 길어지셨는데 저희가 시간이 되면 전장현의 입장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모시고 여러 가지 전국 현안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